클래식과 함께하는 지식 콘서트 출판도시 인문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출판도시 인문학당에 모실 분은 충북대학교 유초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역사와 문화로 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을 모시기에 앞서 음악을 한 곡 청해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유초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유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대충 잡혔는데요. 역사와 문화로 본 한국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렇게 잡혀 있죠. 주제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 그리고 역사, 한국인 이런 게 다 사실 좀 엄청 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도 뭐 개념 규정에서부터 매우 복잡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 거창한 건 일단 싹 좀 접어두고 그냥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게 되는, 나한테 와닿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물론 제목 구성에서 볼 때 주인공이 되는 단어는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또 달리 말하면 주체성이기도 합니다. 원래 정체성이란 것은 어떤 것이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그것, 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어떤 점에서 한국인인가? 그게 이 제목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체성이란 그 말의 그 실제 내용, 그 한국인의 정체성이 뭐다, 뭐 평화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등등의 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이야기를 펼칠까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체성은 달리 말하면은 긍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는 뭐 자부심, 포부, 뭐 자랑스러움, 막 번져나가면 자꾸 다른 말들로 갈 수도 있겠죠. 한국의 역사가 이제 실증사학, 제도권 주도사학으로 보면은 2000년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1600, 1700년 정도를 한국사의 내용이라고 대체로 보게 될 겁니다. 강단사학자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거나 유지하거나 형성해가면서 그 변모 발전시켜 가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자구 이런 거라고 본다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국의 역사는 3000년은 분명히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전설시대까지를 합치면 물론 더 올라가겠죠. 그거에 그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뭐 그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세계 인류 족속들 가운데 역사를 3000년 이상 꼽을 수 있는 족속이 사실 별로 없어요. 중국, 물론 한국은 들어갑니다. 인도, 뭐 에집트, 그리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이 나서가지고 또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나서기도 하고 그 이전에 중국이 뒤에 은근히 서 있기도 하고 해서 한국사의 양과 질을, 격을 매우 낮춰왔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1990년대부터는 신세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90년대 신세대면 지금 보자, 한 70년대생 정도부터는 일견 매우 발랄하게 자라왔고 지금도 밝게 살고 있는 편이죠. 뭐 기억들 하실 텐데 한동안 서울 시내에 머리카락을 물들이지 않은 애들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자기 개성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이 매우 퍼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 독창성, 나는 나야 하는 그 정신, 그런 것이 일견 매우 적극적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참 지나면서 요새 젊은이들은 훨씬 더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상을 위축돼서 살 수는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를 찾게 돼 있고 가슴을 펴게 돼 있고 펴고 싶어지니까 펴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 20, 30대 사람들은 사실 5, 60년대에 살았던 내 경우를 생각하면 보기 좀 미안할 정도로 사실 많이 쭈그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자신들의 탓은 사실은 별로 없죠. 매우 적은 편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또 그럼 그 윗세대, 부모 세대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사는 시민들이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꼭 개개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만은 좀 어렵고요. 또 지금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지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저런 걸 말로 따지자면 그건 전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따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대체로 4000년으로 가장 가깝게 계산이 되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남들이 이 화작질 지저분한 칠을 해갖고 격을 낮춰온 것은 물론 있어 왔고 그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거기다가 그 황치를 아주 지저분한 덧칠을 많이 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근데 하여튼 지금 내 이야기의 요점은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것은 부당한 요인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한국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나 또는 우리,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알기 이전에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아니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턱없이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는 우리 역사와 문화로 볼 때에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가진 족속이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은 것 중에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두 가지 축에서 서로 뭔가 다른 것과 비교해야 될 겁니다. 한국이 아닌 것, 우리가 아닌 것, 이런 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무엇이다 하는 게 나타날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시대적,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입니다. 간단히 일단 말하면. 근데 이 시간은 지금 오늘의 우리가 과거의 우리와 물론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 축이 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문화의 주체성 덩어리를 놓고 보면은 몇 천 년 동안 계속 바뀌어 왔지만 유지되고 있는 어떤 줄기 덩어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체성이니까 시간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남아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이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 이제 공간을 축으로 볼 때에는 물론 공간이고 시간이고 이게 포괄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지 완전히 논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남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다가오는 게 일단 대체는 미국이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유럽을 합치면 서양입니다. 더 작게는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그것들에 대비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역시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고 느끼고 또 체현하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여기서 공간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아직도 지금 G2가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요. 지금까지도 약간의 유럽 콤플렉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스승만은 서양에서부터 모셔와야 한다 하는 이 전통적 관념이 지금도 있습니다. 100년 넘었죠. 뭐 일본 애들은 그게 좀 더 심하고 한국인들은 아주 그 점에서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동쪽에 있는 족속들이 서쪽에 있는 족속들보다 현재 시점에서 또는 최근 역사의 시기 동안 좀 힘이 없다, 약하다, 눌렸다, 경쟁에서 진다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사람이 어떤 누구나가 어떤 족속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세상을 일상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 우리의 긍정적인 면, 훌륭한 면 이런 것들을 찾고 그것을 모으고 체계화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그런 걸 꽤 하는 편인데 얘들의 경우는 한국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각색해서 평가철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꾸 옆 이야기로 또 흘러가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일단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상이라고 합시다. 사상의 면에서 본 한국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합리성과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합리성과 기술이 지금 뭐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처져 있는 낙후된 한 동네로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진전된 센 국가들, 민족들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상 하면 대체로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전통 사상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뚜렷하게 진보라고 잡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잡는 게 꼭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령 지금 현대 미국 사상 뭐냐? 현대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상이 뭐냐? 사실은 따지면 걔들 별거 없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을 물으면 그쪽 애들은 뭐 신사도도 있고 뭐 여러 아름다운 게 많이 있는데 한국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이제 한국의 사상 하면 한국의 전통 사상을 일단 먼저 생각하게 돼 있고, 거기서 대충 한 4가지 정도를 일단 중요하게 꼽을 수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 이름으로 신명사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건 사실 귀신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선사상이죠. 대충 이 4가지의 그 흐름에 사상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점유해 왔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이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에 가까울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수와 싸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역시 아무래도 그보다는 홍범도가 신처호가 김구가 싸웠다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바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과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매우 바탕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의 사상 중에서 전통적인 요소들을 꼽을 때에는 유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게 되어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것 하면 서양 거 아닌 거, 뭐 예의 범절, 제사 지내기, 초상 치르기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것 중에 유교적인 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거기서 너무 황급히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 되풀이 합니다. 미국이건 영국이건 그리스건 이탈리아건 인도건 간에 현대 그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 꼽히 내세울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인도 연애전쟁 같은 거 있는 것이고, 미국의 막연한 일등의식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영국의 신사성 같은 게 있고, 일본 애들의 아주 꼬막조막한 예의범절 같은 게 있고, 뭐 중국 애들의 거창한 대국의식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그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건 그냥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현대 어떤 족속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한국에는 그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어떤 족속이든지 그걸 내세울 만한 족속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식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살았던 수천 년의 과거의 것들이 겹겹이 층층이 누적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 것들이 보태져서 조금씩 달라져 온 것입니다. 그 전체가 우리인 것이죠. 그 전체를 어떻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령 아주 좁게는 내가 학생일 때 전공자들, 그 당시 이제 교수였던 고려자들도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상이란 게 있어? 한국 철학이란 게 있어? 그건 역시 우리 역사에 대한 오랜 바깥의 규정과 그걸로 해서 영향을 받은 자기 규정에서의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 하면 걔들도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에만은 적용을 해가지고 한국엔 있다는 걸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가. 그게 이제 한 20세기 대충 후반 이후로 한국 사회를 찌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귀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말로 이제 영어로 포지티비즘인데, 이거 보통 실증주의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걸 내식으로 말할 때 이게 가장 집중적인 의미는 뭐냐? 적극주의, 이거 직접주의입니다. 직접주의, 적극주의인데 그것이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보이게, 냄새 맡아지게 드러내서 입증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라고 하는 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걸 요구함으로 해서 한국인들에게 주눅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걔들 니꺼 뭐야? 하면 내세울 게 없다 이거예요. 하여간 이제 여기서 다시 그 사상사에서의 정체성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대충 불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고 재물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유교이고 불교일 겁니다. 이제 도교는 중국 애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엄밀하게는 강하게 크게 문제가 될 오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상 할 때 유, 도, 불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유교, 도교, 불교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한편엔 유, 불, 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 그럼 이 선과 도가 지금 서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죠. 이거에 관한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도라고 표현하는 건 대체로는 중국에서 흥성했던 도교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지금도 불교 사찰에 가면 예외 없이 도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는 전통 있는 사찰, 갑자기 가령 노태우 같은 사람이 만든 뭐 팔공산 위의 절 같은 거 이런 경험을 제외하면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절에는 예외 없이 한국의 신명사상, 신선사상의 자국이 꼭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게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도교가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에게는 그 신명사상이 우리가 의식하거나 말거나 남아있는 겁니다. 뇌 속에,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유도불 할 때 이 도자가 들어가는 거는 선행시대의 초기 연구자들이 중국의 도교와 한국의 신선사상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혼동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이제 한국 사상이 전통적으로 크게 대충 네 가지가 있었다. 기독교 같은 양사상이 오기 전에. 그렇게 볼 때 이건 크게 두 무대기로 가를 수가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는 다 외래사상입니다. 도교는 반쪽 외래사상인데, 반쪽이라는 게 꼭대기로 가면 중국 것이 아니었고, 가령 이제 고구려, 신라, 고려 이런 정도 시대까지 내려오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도교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쪽 후대의 것은 수입품입니다. 하여간 불교와 유교는 명백히 수입품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선 이후에 대충 16세기, 1492년이지만 1500년대에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한 500여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해 왔으니까 유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몸에 배있고 우리 마음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꼭 우리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고려 때까지만 해도요, 유교적 예법이 모든 계급, 모든 계층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유교적 덕목이나 유교적 지식이나 형이상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500년의 그 강한 그 지적 자산이 거슬러 올라가서 몇 천 년까지를 말하자면 꽤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는 뭐 비슷한 시대에 들어와서 역시 비슷하게 영향을 끼쳐 왔는데, 역시 뭐 밝음이나 착함이나 고분고분함이나 복받음이나 또 일종의 영원한 삶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는 점에서 환영을 받아왔고 소중하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이 족속의 초기 사회나 초기 국가로 봤을 때에는 꼭히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아까 말한 것들 중에서 우리 거, 그러니까 국산, 국이란 말은 사실 올라가면 조금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근데 족산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니까, 하여튼 국산에 해당하는 것이 신선사상인데, 이것이 대충 조선에서 부여 정도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선은 단군 때의 원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 이성계가 세운 건 나중에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름의 원주인은 단군 시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부터 부여까지가 이제 저 사상이 지배했던 것이고, 저것이 신라 고려 때까지도 상당히 많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교, 유교에게 침식당하고 압도당하고 해서 이제 찌그러든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말하자면 제왕의 사상, 임금의 사상, 하늘의 사상이었던 것이 뒤에 가면은 쪼그라져서 요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무당 사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고유 사상 하면 유, 도, 부, 불, 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건 사실 적절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무자가 적어도 요새 전봐주고 하는 건 구탁하고 하는 그 무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유 사상은 무사상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아주 찌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 20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 조류의 사상이 경쟁을 해왔고, 거기서 한국인들은 그것들을 고루고루 섭취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한국인의 사상은 실제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실상 복잡하기도 한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그만큼 우리의 의식 내용은 사실은 다양하고 알록달록하고, 그러니까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의 문제를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 주체성, 정통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또는 고유성,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없다, 자신 없다, 희미하다,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다시 원주제로 갑니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평가하는 눈들이 일단 자기 부정적입니다. 자신이 없다 이거죠. 외국서 왔다 하면 그건 뭔가 훌륭해 보이고, 심지어 요새 10대, 20대도 무슨 그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 무슨 볼펜 껍데기 같은 거 아주 자잘구레한 거, 이런 것도 미국 선 보면 막 좋아하고 이럽니다. 이게 대체로 우리 사회 발전으로 볼 때는 70년대 이후 정도는 그런 게 없어야만 맞다는 겁니다. 50년대 처음,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일본서 들어온 것이 고급이었던 시대나 50년대, 60년대 정도까지 인정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거면 고급이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국산이 외국산을 전반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까지도 미국 것을 숭상하고 한국 것은 내려 깔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볼 때 크게 세 갈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 갈래의 요인이라는 건 외세입니다. 외부 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길고 오래되고 그래서 깊숙이 깔려 있는 것이 중국 문화의 영향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한국은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아주 인위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뭐 고종시대의 황제라고 부르게 했다 해서 그때부터 독립됐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조선, 고려, 신라, 고구려 어디로 올라가도 부여, 다시 그 위에 조선으로 올라가도 이 조선 땅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예속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한 90년 가까운 준예속국인 고려시대 일부 몽골 지배하에 있었던 경우는 있었죠. 한국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외세 지배하에 직접 놓였던 것은 딱 만 38년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치하에 있었고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딱 만 3년 8.15에서 8.15까지 그때가 외국의 직접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 38년을 제외하면 어떤 시대에도 완전히 노략질 당했다, 노예 족속으로 살았다 이런 적은 없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가령 중국은 최근에 2000년을 놓고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0년간은 중국이 외세의 침략하에 직접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들으면 놀랍니다. 중국은 언제나 조선이나 일본이나 아시아나 심지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국이었지. 그거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연하게 부르니까 그렇지. 가령 최근에 명나라, 그 이전에 원나라, 그 이전에 요나라, 금나라 이런 많은 나라들이 하여튼 2000년 역사에서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반이 넘습니다. 한나라부터 2000년의 역사에서 110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저도 1100년보다 더 많이는 중국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갖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 같은 시기에 조선은 만 38년을 제외하면 완전한 속국이었던 적이 없다고. 중국은 중국이 아닌 족속 하에 직접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900년. 그것을 똑같이 중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말의 사실은 트릭입니다. 몽골이 지배했을 때 중화족은 노예였어요.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청나라가 200만에 1%였습니다. 그 만주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할 때, 그 외족이 지배할 때 원 중국 족속은 아주 미천한 지경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때 가령 고려인과 생목인은 원나라 지배하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는 외국족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거창하게 자랑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잘못 윤색되어 온 그 굴종성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이 36년간 우리를 지배하면서 한국이 못났다 하는 것을 아주 여러 갈래로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학문으로 교육으로 주입을 했어요. 대체로 1880년부터 수십 년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날조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유물들을 훼손하고 해서 한국의 역사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저 귀신, 20세기의 귀신, 포지티비즘이라는 걸 갖고 와서 한국의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 조작물이다. 상상물이다. 위에 일부 역사는 그러니까 대체로 상징적으로 말할 때 372년, 서기 372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대표적인 사건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설립이 됐고요. 고구려에서 똑같은 고구려입니다만 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 중국의 한 왕조로부터 불승을 동반한 사신이 와가지고 불교의 교리의 핵심을 전하고 불경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 거는 한국의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애들의 주된 이 바닥에 깔려있는 언표되지 아니한 주요 명제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역사의 초기부터 미개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실증주의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한국을 아주 짓이겼습니다. 그 세 번째의 약탈자, 침략자가 이제 미국이죠. 물론 미국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쪽 세력들, 사뮤엘 헌팅턴 같은 사람이 세계 문명을 7개 주요 권역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를 웨스트 유로피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메리카가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그쪽 동네가 우리 역사를 짜부러뜨린 게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전병이 이제 미국이었죠. 만 3년 동안 군정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 당시 이제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한 이 사회주의 소련 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첨단 전선으로 한국을 쓰려고 했으니까 그런 아주 현실적인 목적이 또렷하게 물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별로 경계하거나 특히 죄의식을 갖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사회 발전의 한 모형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금단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아울러서 중국 영향, 일본 영향에다가 약간만 더 힘만 주면 되니까 가속력만 붙이면 되니까 과거의 한국사가 매우 어두웠다, 미개했다, 게을렀다, 무약했다, 부패했다 이런 걸로 해서 역시 채색을 했고 그래서 형님국가, 주요한 그 지도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만 한국은 제대로 설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문화적인 분위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런 건 물론 문서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드러나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내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인들이 남들이 보는 것은 그렇다 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짜부러뜨려 보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짤막하게 생긴 게 아니고 몇 천 년간의 일종의 공동 기획 같은 게 현실화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문화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뭐 현실 꼬라지를 보면 물론 우리가 참 바깥 사람들로부터는 조소를 받아도 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유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작게 세월호 같은 걸 놓고 보고 그것을 놓고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참 한심하고 우리가 아주 불쌍한 것들이고 주인이 아니고 노예한테 봉사하고 하는 아주 이상한 형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의 또 요인으로까지 되어버린 게 있는데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초기 표현할 때 군자들의 나라, 밝음과 착함을 선호하는 사람들, 싸움을 잘 할 줄 모르고 다투기를 싫어하고 함께 뭐든지 나누어서 누리기를 좋아하는 족속. 놀아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놀고 노래와 춤으로 술로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인자의 나라,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으로 치는 인이라는 개념을 진해가 아니라 우리 족 속에 갖다 붙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 중에 유종열이라고 되어 있는 일본 식으로 그 발음을 내지면 모릅니다. 야나기 무엇인데? 문혜요시.
이거 이름 배열로 보면 꼭 조선 사람처럼 보이긴 하죠. 이 사람이 조선광이었어요. 조선의 열렬 팬이었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찬사를 많이 늘어놓고 책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 함석헌 같은 한국사의 주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선각자적인 이 사람들도 유종렬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거나 칭찬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중국 애들이 칭송한 거와 일본 애들이 상찬한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녹아 들어갔고 스스로가 그것이다라고 인정한 거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보통 가장 많이 운위 드는 게 보통은 가장 오래되는 게 한일 겁니다. 한. 그리고 이은상 같은 사람이 옛날에 이제 뭐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걸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그 은근과 끈기는 사실 매우 중립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냄새가 더 강하죠. 힘이 들어도 견뎌내고 다시 솟아난다. 회복한다. 될 때까지 끈질기게 나아간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는 사실 중립적이다 하는 것은 그 어두움, 고생, 아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 억압받는 관계 이런 걸 깔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 이중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술은 한국인의 일반 생활 감성은 무엇이든지 다 한에 맺혀서 엉어리진 것이다. 그래서 결정돼서 아름다운 것이다. 꾹꾹 눌러 담아놨던 것이 아름답게 고여서 결정체를 이루어서 엉어리진 것이어서 더욱 굳세다. 그것이 펼쳐지면 더욱 밝아진다. 그거 사실 기만입니다. 한국인의 주된 정서는 한이 아닙니다. 서름이 아닙니다. 4,000년의 역사에서 38년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던 족속이다. 최근 2000년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2000년으로 보면 하여튼 그 비율이 이제 중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2000년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 2000년에서 중국은 900년을 외세의 지배하에서 살았다.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고 더 낙관적이겠어요? 당연히 중국 쪽은 찌들 빠지고 골아 빠지고 꾀죄죄하게 골몰 흐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중화족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인식에서는 완전히 까꾸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야간 이제 문해요시, 야나기 문해요시라는 사람이 조선을 칭송할 때에 조선의 미는 아름다움은 주요한 초점으로 볼 때는 선에 있다. 직선이 아니고 꼬부라진 거. 휘어짐. 꼭 이제 이 선이라는 1차원만이 아니라 2차원, 3차원으로 가더라도 휘어짐, 꼬부라짐, 깎아지는 게 아니고 여유 있음. 이것이 한국인들의 생활의 리듬을 자아내고 북돋았고 한국인들의 정서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예술성의 족속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한민족의 주된 정서는 한이다 하는 걸로 또한 나타나기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김열규 같은 사람은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히 타자의 탓으로 돌릴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타자의 어떤 원대한 청략이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들의 부당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국인들을 어둡게 만들었는데 사실 실제 우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이고 일상적인 정서가 뭐냐? 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한국의 작품은 서양 것에 비하면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것들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뭐든지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깎아서 이것은 내 거다 하는 아주 확실한 절단, 단절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여유, 그것이 일상적인 아주 작은 삶의 장면들에서는 해학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서도 한국인들은 웃음을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가령 아마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지나갈 것들이 꽤 있을 텐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은 거, 그 사실 그건 해학의 표현입니다. 백지장, 다 백지장입니다. 맞들어야 할 정도의 백지장이라면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지보다는 좀 큰, 반절, 전지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전지를, 가령 제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전지를 갖고 와서 상 위에다 깔 때 둘이가 들면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그 혼자 두 손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할 때 훨씬 더 가지런하게 잘 되죠. 그것이 바로 조선적인 해학과 여유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때 그게 멋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될 때 그게 신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수적으로 딱딱 계산해내는 데에 능하지는 사실 못했지만, 여러 옷이건 밥이건 주거이건 간에 뭐든지 간에 여유롭게 감싸는 그런 풍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 불쾌한 일 같은 것이 가령 있어도 그걸 직접 표현해서 그걸 되받아서 녹여버리기보다는, 처 없애기보다는 함께 하는 여유로 그걸 녹여버리는, 그래서 그걸 스물스물해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모순이나 갈등이나 서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국의 주된 정서였던 겁니다. 한국인의 가슴과 머리에는 중국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게 중국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포함한 어떤 또렷한 문화 강국들의 경우에 대비해도 그것과 분명히 구분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는 그 많은 것들이 내세우는 자기 고유의 강점들, 그것들에 못지않게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야기는 물론 막연하지만 우리 가슴에 머릿속에 하나하나 들어있어요. 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여길 자격이 있다. 그것이 의무이다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냥 엉겨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오늘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의 누적으로 있는 것이고, 나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함께 함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함으로 해서 건설되는 겁니다. 그때 가령 이제 좀 비약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것, 말없이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으로는 밝은 미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남들에 대한, 나를 벗어나는, 나보다 좀 더 바깥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관심은 아무래도 순전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걸 포함하게 되겠죠. 행동 연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실천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하나 더 보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냉담한 무관심은 곤란한 것이고 세상을 절망으로 빠뜨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서 아주 뜨거운 열정,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다 살려주마 하는 식의 뜨거운 사명감과 각오, 또 제야인들로 볼 때는 전업적인 운동가 의식,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가적인 열정이나 독재자의 횡포나 폐쇄성이나 사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일상인들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고, 내가 내 배에 들어가는 밥을 벌어야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만 운동가적인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남의 삶에 대한 관심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문화 일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나 자신이 넓은 의미에서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형성해낸, 일궈낸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막연해도 좋습니다.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게 될 때 진정 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공유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우리의 내일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부자연스러운데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여기서 내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